네, 방금까지는 저희가 이슈 사항이랑, 네, 로드맵이랑 이슈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중국 CFD 위생호가, 네,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특수 용도랑 특수 용도로 구분이 지어집니다. 비특수 용도는 일반 화장품이고요. 특수 용도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크게는 이렇게 분류를 두 가지로 가져가고 있고요. 물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진행 절차랑 준비 서류도 제가 뒤편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중국 신고 책임회사입니다. 제중국 신고 책임회사 말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로는 짜이화신바오 저런단웨이라고 해서 중국에 존재해 있는 신고 책임회사라는 직역하면 이렇고요. 이 제중국 신고 책임회사는 CFD에서 규정한 중국의 현지에 저희 위생허가를 신청하는 외국 기업의 한마디로 담보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규정을 세워놨냐면 수입 화장품이 중국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가 고객의 클레임이나 혹은 가려움증, 반점 이런 제품상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가 직접 해외 기업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해서 클레임을 걸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걸 미연에 방지코자 아예 중국 회사를 파트너사로 무조건 선정하게끔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중책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국 내 위생 허가와 관련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나중에 실무적으로 CFDA는 오프라인 신고랑 온라인 신고가 있는데 오프라인 신고에서 들어가는 모든 서면 제출 자료가 저희 한국 기업의 직인 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 회사의 그 빨간색 별 모양 있죠? 네, 원안에 있는 거. 그 법인 직인 날인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책임 누가 질까요? 당연히 그 제중국 신고 책임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중 책임회사를 먼저 선정을 하셔야지만 위생허가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중 책임회사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위생허가를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네, 나중에 가면 어느 단계에서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 제가 절차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SFDA로 이끌어졌었는데 2013년 3월 22일부터 CFDA로 즉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전에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었는데 지금은 승격이 돼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총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식약처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생허가증 원본입니다. 최근 2013년도에 받은 건데,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2013년도에 나왔던 거랑 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생허가증이, 전성분표라든지 들어가서 지금은 4-5장짜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장짜리였어요. 자, 보시면 위생허가증은 왜 제가 제중국 신고 책임회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위생허가증 첫 편에 보시면 이제 제중국 신고 책임회사의 주소라든지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생허가증에 나와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장이 찍혀서 원본 역할의 증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 CFDA 그 기관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간혹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던 업무 중에서는 그 고유 번호죠. 네, 위생허가증 고유 허가증 번호가 오타가 나가지고 새로 재발급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저희가 신고한 내용이랑 다르다, 특히나 중문명이나 영문명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오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랑 신고한 게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FDA 화장품 위생허가는 보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성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사항을 보실게요. 유의사항 보시면 허가증을 미취득한 수입 화장품 쭉쭉쭉쭉 나와서 제출하지 못하면 제품이 압류되거나 반송 조치됨. 수입 신고에서 여러분들이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고 수입 신고하면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는 뭘 제출을 해야 되죠? 네, 화장품 위생허가증 사본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위생허가증 사본이 없으면 이거는 정식으로 통관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위생허가증 사본이 있으셔야지만 정식적으로 수입 통과됩니다. 물론 그 수입 신고뿐만 아니라 다른 위생 검역까지 통과를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게이트 반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입 신고 서류 중에 하나라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화장품 위생허가 심의 제도에서, 그러니까 심의라고 하면 여러 분야에 대한 걸쳐서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랑 제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심의하는 기관은 보시면 CFDA겠죠, 당연히. 네, 저희 위생허가증을 심사 발부를 해주는 CFDA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라고 하는 공상국이 있습니다. 왜 이걸 저희가 화장품과 연계가 됐냐라고 말씀드리면, 중국 홈쇼핑에서 저희 제품을 판매를 하실 경우에 홈쇼핑 매체, 그러니까 광고 방영을 하려면 사전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저희 제품의 광고 심의 신청을 하고 심의 심사를 통과를 해야지만 저희 제품을 홈쇼핑에다가 정상적으로 판매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만약에 그냥 홈쇼핑사에서 그렇게 내보내지도 않고요. 요즘에는 홈쇼핑사에서 이거 먼저 광고 심의 받고 와라고 가이드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가이드에 따라서 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다가 광고 심의를 신청을 하시고 심사를 받으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CIQ라고 하셨는데 CIQ 보면 수출이 검역국이죠. 이 중국에서는 찐추코지엔옌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검험은 검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사 검역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한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세관으로 다 통칭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하이관이라고 하는 해관이 있고요. 그리고 찐추고지엔옌 관리종지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CIQ라는 부처가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해관은 상품의 양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곳이 하이관, 즉 해관이고요. CIQ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품질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화장품 수입상 등기관리라는 거는 라벨 심사가 끝나고 나면 라벨 심사 등록이라든지 수입상 등기관리라든지 통관 검역 검사, 관능 검사를 다 진행하는 곳이 CIQ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입의 가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CIQ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네. 저희가 수입 통관에서 뭔가 적발이 됐다,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부처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에서 거의 다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AQ, SIQ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전 상품에 대해서 감독 관리를 하는 검사검역 총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빨간 줄로 제가 뭔가 또 글씨를 해놨죠. 심의를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 또는 판매할 경우 제품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3에서 5배의 벌금을 부과를 한다. 이거 실제 사례가 있었고요. 2012년도에 비누 업체였는데 비누 업체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당시 위생허를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비누가 액체 비누라서 제형 자체가 화장품 대상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의 독촉으로 인해서
테스트를 저희가 접수를 해드렸어요. 접수를 하고 진행 중에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급해서 빨리 수출을 해야 된다고. 혹시 테스트 접수증 같은 게 있으면 그 캡처 화면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나가셨어요. 제가 나가지 말라고 몇 번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바이어가 계속 독촉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뭔가 모를 상황이 있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반송 처리됐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거는 위생허가증이 취득을 하기 전에 나중에 CFDA 심사 단계에서 심사 접수증도 있어요. 접수하면 접수증이 나오는데 그 접수증 가지고 통관하다가 다시 반송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허가증을 제출을 하지 않으면 세관에서는 통과 안 해줍니다. 네. 세관에서는 절대 통과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다가 한 번은, 요거 불법 소득의 3에서 5배를 진짜 받으시는 업체들도 있었어요. 어떤 업체였냐면, 한국에서, 완성된, 그러니까 원료죠. 그러니까 화장품 내용물을 반원료로 신고를 하시고, 중국에서는 수입 통관을 화학품으로 신고를 하시고 정상 통관하셨어요. 하셨는데, 천진에서 통관되고 나서 천진 제조사에서 이걸 가지고 충진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이미 반가공, 반원료가 아니라 하나의 내용 화장품의 완제품의 원료였어요. 원료여서 그냥 용기에다가 바로 충진하고 포장한 다음에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는데, 자, 우루무치에서 걸렸어요. 적발 우루무치 상품검사검역국에 걸려가지고, 공산국이에요. 우루무치 공산국에 걸려가지고 벌금이 30만 위안 나왔습니다. 30만 위안이면 179만, 5,100만 원 되겠네요. 5,100만 원이 나온 이유가 반제품을 중국 현지에서 가공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었으면 중국 이 제조사는 위생허가 신고하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생허가 중국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생허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특수 제품은 수입 화장품하고 똑같이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중국 로컬에서 생산되는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하고 온라인에서 신고를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되어 있을 뿐이지 위생허가를 안 하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업체는 자기가 판매는 한 건 아니지만 원료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수출 못 하셨어요. 엄청나게 크겠죠. 반원료 기존에 수출하는 양이 한 달에 최소 1억 정도 찍으셨던 업체인데 12억이 그냥 날아간 거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라는 당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는 예전부터 있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화장품에 대한 중국에서 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요구사항, 당연히 자극 및 송산 방지라든지 안전 제일 감염성이 없어야 되겠죠.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위생 감독 조례의 정의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 요구사항이랑 원료에 관한 기준, 제품에 관한 기준, 포장에 관한 사항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저희 한국 화장품법과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렸고요.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은 보시게 되면 이제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크게 신원료가 어떤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스템셀, 줄기세포, 우방차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신원료입니다. 그래서 신원료 허가를 별도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산 화장품, 방금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반제품으로 나가서 중국에서 충진해서 완제품을 만들면 그것도 중국산 화장품이고요. 중국 현지 로컬에서 생산되는 것도 당연히 중국산 화장품입니다. 중국산 화장품도 역시나 일반하고 특수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저희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 수입 화장품이 있죠. 수입 화장품도 일반하고 특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 화장품 원료의 금지 제한 규정의 근거는 2010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장품 금지 원료 성분에 다운로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URL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바로 원료 금지 목록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 전제 조건을 아까 제가 제중 책임회사를 하나 강조를 드려가지고 서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자, 나머지 두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OEM 제품일 경우에, 즉 제조 판매원과 제조사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제조사는 뭘 보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ISO나 CGMP 같은 시스템 인증을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고 원본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하고 미리 이런 부분이 협의가 돼야지 나중에 오해라든지 오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위생호가 신고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줍니다. 원본을 제공해 주시니까 이걸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OEM 생산일 경우, 그러니까 OEM으로 신청 기업이 제조 판매업자가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 제조 판매업자나 제조업자가 신청하셨을 경우에 반드시 대한화장품협회의 CFS라고 하는 제조 판매 품목 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화장품협회에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몇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품목 시공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중국에서는 자유판매 증명서라고 해서 자유판매 증명서가 뭐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조 판매 품목 증명서랑 동일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위생호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는 경우를 간혹 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제조 판매업자가 신청 기업이었는데 제조업자가 ISO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ISO를 받을 때까지 아예 홀딩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저희가 위탁 생산하는 그 제조사가 공장이 ISO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관 기관은 총 4가지로, 그러니까 부서죠. 네, CFDA 안에 있는 부서 중에서 4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시험소입니다. 시험소는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2016년 5월 20일 날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현재 천진 시험소까지 포함해서 총 3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33개 시험소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질병예방통제센터 이런 곳이 중국 화장품의 심사를 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험소 자격을 갖춘 시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테스트를 해가지고 검사 당연히 마지막 테스트 리포트를 발행을 해주는 역할을 하시겠죠. 그리고 접수 사무실은 여기는 CFDA 식약처 본청에 있습니다. 물론 지방 식약처에도 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접수 사무실이라고 일컫으면 저희 수입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CFDA의 그 중국 북경에 있는 본청 접수 사무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종 서류의 접수라든지 다음 단계로 권한을 이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 사무실에 있고요. 그리고 평가심사위원회, 여기가 제일 핵심적인 부서죠. 저희가 나중에 테스트는 웬만큼 다 통과하세요. 제가 거의 따지면 1000개 중에 한 999개는 거의 다 통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할 때는 저희 한국 제품의 품질에 거의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CFDA 심사 단계겠죠. 이 CFDA 심사 단계에서 많은 분들 평가 심사에서 보안 통지 사항이 나오고 사용 안전성 원료 증명 자료를 제출을 해라, 전부 다 이 부서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한마디로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래서 원료 전문가도 있고 생산 전문가도 있고 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제품을 혹은 제품 자료들을 전부 다 심의를 하는 곳이 평가심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정심사인데 마지막으로 도장 찍어주는 역할을 하고 행정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행정심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1번이랑 3번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유형 분류를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화장품의 유형은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지고요. 보시다시피 저희 대분류, 중분류 다 빼고 세분류만 딱 보면 이제 아시겠죠?
우리 기초 5종 세트인데, 크림 로션, 스킨유인데, 그러면 들어가는 거 일반 기초 화장품이구나. 일반 화장품이구나. 그리고 안보 접촉 제품인데, 샴푸, 린스 제가 봤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활용품이에요. 그래서 수출했는데, 반송 조치 당하신 분은 이거를 몰라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셨으면 정말 간단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만 하셨어도 이런 그런 피해가 없었을 텐데, 보시다시피 샴푸 린스는 중국에서 생활용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류는 보시다시피 컴팩트류 요즘 많이 하죠. CC 쿠션 이런 거. 네. 그리고 아이브로우 섀도우, 마스카라, 아이 리무버 이런 게 최근에 정말 많이 신청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2011년도에서 13년도까지는 거의 일반 기초류가 정말 신청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2015, 16년도에는 오히려 중견기업 이상들은 색조 화장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초 화장품에 대한 원료에 대한 차별화가 힘들다 보니까 요즘에는 색조 화장품을 또 중국에서도 20, 30대 층에서 많이 공략하기, 즉 잘 팔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색조 화장품을 많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 신고하실 때 조금 부담이 되시죠. 왜 부담이 되냐면,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0가지 예를 들어서 색조 화장품이 있다. 예를 들어서 립글로즈다. 3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대표 품번 하나 신고하고, 만약에 착색제만 달라졌을 경우에는 하나의 원 유닛으로 신고가 가능한 반면에, 중국에서는 CI 착색제만 달라져도 각각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스트 비용도 각각 받게 되어 있고요. 비용 자체가 30개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감히 엄두를 못 냈어요. 엄두를 못 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위주로 많이 제품 차별화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향수까지도 일반 화장품주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특수 화장품은 이렇게 9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9가지의 육모류라고 해서 모발 성장이라든지 탈모와 단모의 감소 기능을 가진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염색제, 그리고 펌어 제품,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 그리고 최근 정말 많이 신청하시는 게 이제 기미 제거류예요. 기미 제거류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미백이죠. 네. 미백 화장품을 신고를 하실 때는 특수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데노신 함량 낮추고 광고 문구 싹 다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화장품으로 신고가 가능하시고요. 많이 물으세요. 저희한테 미백하고 주름 개선이 이중 기능성인데, 주름 개선은 만약에 주름 개선만 있다라고 하면 주름 개선은 일반 화장품입니다. 주름 개선만 광고를 하시고 주름 개선에 주름 개선만 거기에 관련된 원료만 넣으신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 화장품으로 신고가 가능하세요. 그런데 많이 쓰시는 말들이 주름 개선 기능성이라고 써요. 그러면 기능성이란 단어는 쓰지 못하십니다. 기능성은 특수 제품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쓰실 수 없는 단어세요. 그래서 그냥 주름 개선 화장품이라고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신청하시는 게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방샤이라고 하는 일소 방지료, 즉 저희 SPF나 PA 지수가 포함된 선크림이나 선케어 종류, 이런 종류들이 많이 간혹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전부 다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분류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분류보다 더 중요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제중 책임회사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 계약 체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자료 및 샘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 및 샘플 준비를
정말 잘 하셔야 되고, 얼만큼 빨리 자료 준비나 샘플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테스트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전체 일정의 주기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단계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첫 번째, 어차피 테스트나 CFDA 심사 단계는 신청 기업이 신경 쓸 게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처음에 제공하시는 자료라든지 샘플 준비를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됨과 동시에 처음 하시는 신청 기업은 아까 재중책임회사랑 위임장하고 수임장 공증을 받으셔야 돼요. 위임장하고 수임장은 중국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고요. 그 양식 내용에 맞게끔 한국에서 한번 먼저 공증을 받으시고요. 법무법인 가셔서 공증받고, 두 번째는 중국 공증처에서 번역 공증을 한 번 받으시고요. 세 번째로 중국 재중책임회사 소재지에 있는 공증처에 가서 진실성 공증이라는 거를 또 받으셔야 돼요. 이것만 하도 거의 3, 4주 걸립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샘플하고 자료 준비할 때 동시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끝나면 저희가 그 준비된 샘플을 중국 시험소에 발송을 해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테스트는 일반 화장품 기준으로 60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0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CFDA가 심사 접수를 하게 됩니다. 심사 접수를 하게 되고, 이 심사 접수하는 데만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접수가 끝나고 나면 기술심사 플러스 행정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술심사 플러스 행정심사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승인은 납니다. 승인은 납니다. 승인이 나면 끝이 아니라 승인 나고 나서 얘네들이 증서 제작하는 데만 2주가 걸려요. 등록증 발급해 주는 데까지만 2주가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에서 7번까지 일반 화장품은 테스트 시작일로부터 한 4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세요. 4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시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처음 하시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거의 6에서 7개월 정도 소요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절차 다 알아보셨고요. 검사 신청 절차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스킵해서 좀 더 검사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사 기간은 아까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33개 시험소가 있습니다. 33개 시험소에서 여러분들이 이 33개 시험소는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33개 시험소를 중에 하나를 지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한 시험소를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지역별로 다 존재하고 있죠. 뭐 상해, 북경, 뭐 광동, 천진, 청도, 네, 서안, 심지어 서안에도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 시험소마다 그 시험 할 수 있는 업무 스콥은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UVA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뭐 미생물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안전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스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스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스콥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33개 시험소에 간혹 물으세요. 이 시험소는 비용이 싼 거 아니에요? 시험소 비용 비교 견적 해주실 수 없나요? 통일된 CFDA에서 지정한 통일된 견적입니다. 그래서 시험 비용은 전국 33개 시험소가 CFDA에서 지정한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싸게 해주세요 뭐라고 하시는데 그러실 수는 없다는 거. 왜냐하면 규정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대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칸이 좀 좁아가서 제가 다 일목요연하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세로로 보시면 되고요. 이 항목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000위안부터 7,800위안까지 있는데 이 4,000위안부터 7,800위안은 기본 검측 비용입니다. 기본 검측 비용이고요. 기본 검측 비용 외에도 예를 들어서 페녹시 에탄올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페놀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탈크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성면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탄올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에탄올 시험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분에 대한 그 포뮬러를 어떻게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검측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거나 줄어들지는 않겠죠. 기본 비용이 있으니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특수용도 화장품, 즉 기능성 화장품인데요. 기능성 화장품은 보시다시피 훨씬 더 비용이 비싸지죠. 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상승이 됩니다. 6,100위안부터 31,800위안까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본 비용이고요. 기본 비용에 예를 들어서 SPF나 PA 지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SPF나 PA 치수는 구간별로 따로 받습니다. PA 1 플러스냐, 2 플러스냐, 3 플러스냐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SPF가 25에서 30 구간이냐, 31에서 35 구간이냐, 36에서 40 구간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비용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소, 제가 예전에 그 27개 시험소를 한 리스트업을 해본 건데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험소가 있구나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수용도의 그 등록 절차는 동일합니다. 일반 화장품하고 동일하고요. 보시다시피 제중 책임회사를 먼저 선정을 하고, 자료 및 샘플점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집니까? 네, 테스트 검측일이 달라지죠. 검측일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기술심사 및 비준기간도 이제 늘어나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해본 결과 제일 많이 신청하시는 미백이라든지 SPF 50 플러스 PA3, 미백 같은 경우에, 거의 테스트 시작일로부터 8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8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만약에 일소 방지료 SPF나 그 선크림을 예로 들려드리면 SPF 50에다가 PA3 플러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 테스트로부터 하면 거의 테스트만 6개월, 심사 5, 6개월, 거의 1년 정도, 네, 테스트 시작일로부터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많은 얘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테스트 기간이 너무 길다. 네, 테스트 기간이 너무 한국에 비해서 너무 길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양국 식약처, 즉 정부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앞으로는 좀 더 저희 업무가 간소화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용도 그러니까 조금씩은 다운될 어느 전체가 다운되진 않고요.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 다운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화장품의 그 위생허가 절차, 특수용도의 위생허가 절차를 알아보셨습니다. 이제 단계별 제출 서류입니다. 단계별 제출 서류인데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가 된다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성무표, 두 번째는 공정도, 세 번째는 단상자 및 용기 디자인 시안입니다. 이 세 가지 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자료들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토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성문표에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요. 검토도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단상자 및 용기 디자인 시안에 대한 광고 문구 그리고 로고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는데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세 번째가 공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중 책임회사의 정의 및 역할 그리고 유의사항은 제가 앞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권 위임서라는 거 물으시는데 수권서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수권사는 위임장을 뜻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신청기업 A가 중국 제중책임회사 B한테 우리가 CFD A가 B한테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까 그 권한에 대한 수권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B가 A한테 알았어, 내가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너희 거 위생허가 신고해줄게라는 게 수임장입니다. 네, 그래서 수권서랑 중국에서는 그 쇼첸 취엔주수라고 해서 수권 날인서가 있죠. 이 수권서랑 수권 날인서의 의미는 위임장하고 수임장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의사항에 죄송합니다. 유의사항에 예전 2010년도 3월 달까지는 제중책임회사, 즉 여러분들의 파트너사 수입사항이 제중책임회사를 여러 군데, 그러니까 다수로 지정이 가능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수로 지정을 가능하다 보니까 CFD에서 관리 자체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수의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2010년도 4월 달부터는 4월 달에 규정이 바뀌었죠. 개정안부터는 저희 신청기업 한 곳당 제중책임회사 무조건 하나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으시죠. 그러면 저희 브랜드 바꾸면 하나 또 다른 제중책임회사 2개를 선정할 수 있지 않나요? 안 되십니다. 브랜드를 바꿔도 안 되시고요. 한 개의 회사에 무조건 하나의 제중책임회사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의 최신 변화는 제가 앞전에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앞으로는 영유아 제품,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해서 훨씬 더 관리 감독이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유아 제품 한국에서 받은 업체 딱 2업체밖에 없고요. 이거는 특수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유아 제품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전성분표상에서 그 전성분표 안전성 검토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제품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딱 2업체밖에 없고요. 그 한 업체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나머지 한 업체가 한 품목 받으셨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업체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받으셨는데 아직까지 2년 동안 유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전하는 업체는 많았었지만 아직까지 받은 업체는 2업체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특히나 영유아 화장품은 각종 추출물을 거의 못 쓰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출물이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전부 다 기각을 당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추출물에 대한 안전성 사용 자료들을 다 확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백 화장품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2015년도 7월 1일부터 아까 미백 화장품은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일반 화장품으로 신고하려면 조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특수용도 화장품, 즉 그 기능성 화장품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 받았던 그 위생허가증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반드시 갱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CFDA 특히나 보건식품뿐만 아니라 저희 화장품도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 관리 감독을 상당히 강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사항이 되게 많았었죠. 예전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렇게 제한이 없었다가 최근에 위생허가증을 있어야지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심치 않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CFD에서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10월 달에 저희 수닝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전자기기로 되게 유명한 그 전자 판매 업체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저희
한국의 하이마트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한국관을 열었다가 거기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상당수가 저희 한국 화장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중에 시장 감독 관리에 적발된 업체들이 전부 다 한국 화장품이었어요. 한국에서 들어간 수입 화장품이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301개의 제품 중에서 200개만 받고 나머지 190몇 개는 210몇 개만 받고 나머지 90몇 개는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상거래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 기존에 뭐 이 세트는 다 받았는데 요거는 안 받아도 상관이 없겠지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신제품이 나오는 즉시 만약에 제품을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판매를 하실 거면 위생허가증은 가급적이면 취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 화장품 기업 명칭 주소 변경 신청 절차인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실무하면서 느낀 점이 저희 한국 그러니까 신청 기업이 OEM 생산 즉 제조 판매 업자가 이전이 그러니까 사무실이 이전이 돼가지고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단순 변경이에요. 하지만 OEM 생산인데 제조사가 만약에 주소를 이전을 하셨어요. 이전을 하시면 이거는 테스트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제조지가 생산지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그 시스템 인증이라든지 품질 보증에 대한 걸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테스트부터 다시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주소 변경도 어떻게 하시기 전에 좀 꼼꼼히 면밀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화장품 지금 보면 달팽이 점액 여과물은 사용 가능한 원료에 8,783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업체는 저희 한국 기업 중에 딱 한 업체밖에 없죠. 250건 이상 신청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건만 됐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서류들이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서류들을 제출을 못 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쉽게도 사용 가능한 원료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원료로 그래서 좀 신고하시기 어려운 거고요. 홍삼 같은 경우에도 홍삼에서 뿌리 그러니까 홍삼 루트 익스트랙트만 홍삼 뿌리 추출물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전초는 안 되시니까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신 변화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앞으로는 절차 시 제출 자료 간소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로컬 업체도 많은 경쟁력이 많이 따라왔고요. 저희 한국 업체만큼 한국 업체 한 7, 80% 정도 따라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중국 로컬 업체처럼 온라인 신고만 하면 되는 날이 올 것 같은데 당장은 안 열어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좀 냉랭한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안 열어줄 것 같고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오프라인 신고가 아닌 온라인 신고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반 화장품만 먼저 열어줄 것 같고요. 특수 화장품은 분명히 서면으로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안부회장님이 하신 그거 제도의 최신 변화라고 해서 앞으로 규정이 이렇게 변화가 될 거다라고 개정 초안을 보시고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면 앞으로 CFDA나 중국 화장품 업계가 어떻게 변화를 할 건지 추세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상에서 제가 많이 틀리는 거 조금만 짚고 바로 식품으로 넘어갈게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정말 전성무표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한글 전성무표 주시거나, 용기상에 있는 전성무표를 찍어서 주시면, 그거는 상당히 검토하는데 늦어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긁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복사해서 8,783개 원료 목록에서 바로 검색해가지고 넣어버리면 검색이 되면 바로 빨리빨리 검색이 되는데, 이렇게 엑셀표로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게 힘들다라고 하시면 워드에다가 따로 영문 성문 INCI 명칭이 적힌 영문 선문명을 다 일일이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글 성문명 적으면 그걸
직접 다시 영문 성명으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형식대로 해주시고요. 최근에 보시면, 복합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뭐 정제수라든지 정제수와 뭐 트리엔타노라민이 들어갔다. 그러면 복합 원료까지 다 기재를 해주시고, 복합 성분까지 다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2가지 제형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엑셀 파일을 시트 1, 시트 2로 따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최근에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뭐 시트가 따로 있고 용액제가 따로 있는 1, 2제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특히나 뭐 심지어는 3가지 제형을 가지고 있는 마스크팩도 봤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그걸 같이 시트 따로 시트 1로 작성해서 시트 따로 그리고 용액 따로 뭐 에센스 따로 이렇게 해서 각각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착색제가 들어갈 경우에는 착색제 CI 번호도 다 넣어 주셔야죠. CI 49780 뭐 CI 13670 뭐 이런 거 싹 다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정도 심사가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업데이트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공정에 대한 페이스, 즉 원료에 대한 조합 부분을 명시를 안 했어도 됐어요. 하지만 최근 2016년 4월 내부 심사가 강화되고 나서 이 공정도에 대한 보안 통지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3월 달에 신청하시는 업체들은 거의 다 추출물 구체적 사용 부위라든지 그거 안 받았으면 이거 공정도 보안사항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분 함량 높은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셨을 거고요. 그거는 다 아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 그룹 A, 그룹 B, 그룹 C로 해서 원료의 조합들을 페이스를 다 묶어주셨어요. 이렇게 묶어주셔야 되고, 3번째 보시면 이제 페이스 1은 어떻게 몇 도시에서 용해를 해가지고 한다라는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하나의 완벽하게 이렇게 꾸며주셔야지만 지금은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정도 모식도 간단하게 해서 뭐 설명 들어가는 거는 지금은 허용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상자는 이렇게 단상자가 있고요. 용기가 있다면 이 단상자하고 용기에 대한 중국어 번역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상자에 들어가는 내용, 용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전부 다 중국어로 번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상자의 각 면, 그러니까 방금 단상자의 정면도 있고, 윗면도 있고, 좌측면도 있고, 우측면도 있고, 밑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하나씩 나열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출 서류 중에 하나고요. 재중책임에서 수권임에서 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내 공증에서 한 번, 뭐 법무법인에 가시면 법무법인에서 번역공증 한 번, 중국에서 번역공증 한 번, 중국에서 번역공증 한 번, 재중책임회사에서 진실성 공증회라는 걸 한 번 받으셔야지만 공증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건데 이런 부분 다 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수임장의 내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기업 A는 매년 매달 며칠부터 수입 화장품 행정허가에 관한 권한을 누구 B회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임장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번역공증입니다. 번역공증이고요. 번역공증의 표지 라인이고 이렇게 공증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재중책임회사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테스트 보고서고요. 테스트 리포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간혹 테스트 리포트에 이 3가지 마크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테스트 리포트가 아닙니다. 왜? 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가
인간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 시험소가 반드시 그 인가받은 그 마크들을 다 그 인가를 해준 그 기구의 그 로고들을 다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CMA, 시나스 이렇게 해서 다 찍게 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도장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가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뜨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보고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제조 판매 품목 증명서입니다. 신청 기업이 제공해 주실 것 중에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료예요. 이 자료를 보시다시피 영문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식에 다 드려요. 그대로 발급받아 주세요 하는데도 이상하게 또 바꾸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한국 기업 중에 그러니까 뒤에서 거의 다 주식회사는 co.ltd로 끝나지 않습니까? ltd에 영문 D 뒤에 점이 빠져 있다든지 코리아가 영문 사업자 등록증에는 없는데 코리아를 넣었다든지 혹은 구주소로 적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심지어는 4번 발급받으신 업체도 있었어요. 한 번 발급받는데 화장품협회에서 몇 줄 걸리죠? 일주일 소요됩니다. 4번까지 발급받으면 이거 한 장 때문에 한 달을 그냥 허비하시는 업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문 사업자 등록증으로 저희가 혹은 제조업자는 당연히 그 제출한 CGMP나 ISO 영문 내용을 기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와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꼼꼼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위생허가 실무는 COA인데 이 COA는 보시다시피 원료 품질 규격이고요.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다가 원료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네랄 네임을 안 써주시는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실무를 하면서 왔는데 트리에탄 올아민이면 트리에탄 오라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문 이름에 대해서 안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이게 어떤 회사에서 원료사에서 발행을 했으면 원료사 명판직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명판직인을 안 찍어주시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여기 타이틀에는 당연히 발급한 기업의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타이틀이요. 머릿글에 당연히 어떠한 회사이고 어떤 회사 주소는 어떻고 모텔 연락처까지는 기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놓치기 쉬우세요. 네,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따로 명시를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서명을 하거나 명판 날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문제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위탁 생산 제품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자료도 이렇게 해서 화장품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벨도 한번 보시다가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식품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식품 인증 제도 최근에 보시다시피 중국 사람들 출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인들 항상 진짜 접대받는 자리면 거하게 차려 먹죠. 따뜻한 음식 몇 개, 차가운 음식 몇 개, 주식 따로, 디저트 따로 해서 엄청나게 잘 차려 먹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미니슈 웨이티엔이라고 해서 정말 음식을 하늘과 같다. 그만큼 중요한 내 존재 일상생활의 인생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식품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중국에서는. 네. 여러분 혹시 아시면 예전에 중국에서 이렇게 식품 안전사고가 정말 이슈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2008년도에 멜라닌 파동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분유 멜라닌 파동은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도 뭐 공영 매체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산루나이퍼라고 하는 그 중국 로컬 업체에서 생산한 분유를 먹고 영유아들이 아쉽게 희생을 당했어요. 그때 희생당한 영유아만 몇십 명이고요. 그거로 인해서 피해본 어린이만 몇만 명이었어요. 그 이후로 후진타오 체제에서 법률 중에 모든 상품의 어떤 법률 중에 식품안전법을 제일 강화하라고 국무원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그 이후로 지금 식품안전법 같은 경우에 8년 사이죠. 8년 사이에 2번의 개정안이 나왔어요. 2번의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신식품안전법은 구식품안전법보다 무려 55조항인가 56조항이 늘어났어요. 법률에서 56조항이 늘어났으면 그 밑에 하위 법규 시행령은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식품은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기도 쉽지만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중국 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아까 전에 그 주의사항에서 많이 보셨죠? 네. 주의사항에서 최근 이슈사항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수입 식품이 예전 같은 경우에 진짜 고품질의 대명사였어요. 하지만 최근에 심지어는 믿었던 뉴질랜드의 분유도 문제가 돼가지고 한번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어요. 3월 달에도 이슈가 돼가지고 쓰지 말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꽤 논란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만큼 최근에는 수입식품의 고품질의 대명사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해서 지금 위생안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열을 하고 있죠. 중국 당국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수입식품의 대부분은 첨가제라든지 음료, 주류, 조미료, 이런 과자류, 기타 가공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례를 봤더니 적발 사례들이 이런 유형이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생산일자와 승인번호가 어떻거나 유통기한이 초과됐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생산 라인에서 인쇄가 제대로 안 찍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샘플링을 했는데 인쇄가 지워졌다든지 해가지고 세관에서 다시 반려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 포장이 파손되어서 오염되어 위생 상태가 불량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포장이 파손되면 당연히 저희 나중에 세금 납부하면 그 다음 단계가 CIQ라는 검사 검역관들이 저희 보세 창고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 뭐겠습니까? 컨테이너 개봉하죠. 컨테이너 개봉해가지고 특히나 식품은 누출이 되면 냄새도 나고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관능 검사에서 이미 불합격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적합 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슈화가 되는 게 일반 식품의 건강식품 원료나 약품 첨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김치 분말인데 김치 분말 일반 기타 가공식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김치 분말 중국에서도 한국에서 기타 가공식품의 유형인데 중국에서 큰 문제 없겠지라고 보내셨는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원료 검토를 해보니까 김치 분말이에요. 김치 분말 중국에서 뭐죠? 신원료예요. 신원료예요. 왜? 한국에서는 저희 한국 사람들은 다 김치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식용 습관이 없습니다. 네, 중국인들의 식용 습관이 없는 것들은 신원료예요. 신원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특히나 일반 식품,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그래서 한약재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한약재, 당귀라든지, 청국이라든지, 백수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보건식품 원료라고 일컫고 있죠.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원료 검토를 받으시라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어 라벨 적합성 검사에서 불합격, 아까 제가 통계치 보여드렸잖아요. 엄청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저희가 많이 통과가 돼요. 거의 10개 중에 한두 개 잡힐 정도니까 많이 통과가 되는데 잘 하시고 계신데, 그래도 아직까지 중국어 라벨 적합성 검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증명서류가 내용물과 불일치,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유의사항 때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이슈사항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보셨죠. 그러니까 위생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 관능 검사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절차가 샘플링된 6개면 6개, 10개면 10개 샘플링된 샘플을 지정 시험소에서 또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도 위생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검사라는 거는 중금속 그리고 미생물 기본적인 물리학 시험인데 이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검출치가 기준을 초과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입니다. 소각 처리예요. 위생검역에서 만약에 불합격이 나시면 소각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 수출하는 업체 분들께 아까 당부 말씀드렸죠. 네, 한 박스만 먼저 보내시는 것도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트라든지 저희 판매 포인트에서 여러 가지 시장 감독 관리를 많이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그리고 더 이슈사항이 된 거는 중국의 18아치라고 하는 새로운 업종이 뜨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 예전에 2000년도에 교통법규 어기면 파파라치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관할 경찰서나 관련 담당 부처에다가 증거 사진이랑 포상금 신청, 그러니까 내역서를 제출을 하면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죠. 중국도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 수입식품 많이 들어오는데, 야,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예전에 파파라치는 제도를 도입을 하니까 상당히 많이 정화가 되더라. 업체들이 많이 신경을 쓰더라라고 해서 18아치 도입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 4월 22일부터 무조건 포장식품에는 중국어 라벨을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파파라치 적발 대상. 2013년도 1월 1일부터 중국어 라벨에 영양 성분 표기 사항이 없으면 이것도 역시 파파라치 적발 대상. 라고 해서 지금 파파라치들이 완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심지어는 악의적으로 대형 마트 코너에 가가지고 수입식품 코너 가가지고 스티커 떼고 사진 찍어가지고 걸렸어요. CCTV 적발돼가지고 그런 정말 별 희한한 일을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요즘 스티커 쓰는 거 정말 부착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떨어지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고 이게 적발이 되면 여러분들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정말 심하다 보면 더 이상의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그렇구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식품어감위 관리감독기관은 최상위 기관은 국무원이에요. 국무원에서 모든 법률이라든지 법령을 제정을 한 다음에 하위 기관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위 기관에서 거기에 관련한 법규라든지 시행령들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CFDA는 아까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기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CNCA는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인데 여기에서는 인증 관련 제도 및 규정 수립뿐만 아니라 유제품의 해외 생산자 공장 심사를 하는 곳이 바로 CNCA입니다. 그리고 NHFPC는 아까 김치 분말 같은 신원료를
허가를 내준 데가 이 국가위생계획생산위원회고요. CIQ는 아까 제가 화장품에서 말씀드렸죠. 네, 수출입 검사 검역국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출입 통관과 수입 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관리감독기관은 제가 조금 더 나눠본 건데 혹시나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품안전법은 제가 보시다시피 말씀드렸는데 최상위에는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하위 법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규 밑에는 부문 규정이 있죠. 네, 부문 규정이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바이두에 검색할 때 GB를 제품 표준 넣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GB는 네, 부문 규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품 표준이기 때문에 법률이 최상위 법률이 있고 법규, 부문 규정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법에는 이거는 정의 부분이에요. 저희 한국 식품안전법과 대단히 유사한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 들어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식품 관련 규정에 왜 여러분들이 수출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중국어 라벨을 제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63조 위생부 신고 보시면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또는 최초로 규정이 없는 수입 식품 또는 최초로 수입된 식품 첨가제, 신품종은 위생부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NHFPC에다가 신고를 하고 신원료 허가를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이제 65조 AQSIQ 기업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업 등록은 최초 수출하는 업체, 처음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처음 하는 업체의 수출상 혹은 대리상은 반드시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국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AQSIQ가 지정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수출상 등록, 수입상 등록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 메모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면 중간에 HTTP 다 지우시고요. 주소창 전부 지우시고 IRE.ciq.cn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핸드폰 해서 들어가 보시면 수출상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수입상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수출상 등록은 중간에 있는 파란색 파란색 쪽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수입상은 맨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을 클릭을 하시면 수출상, 수입상 등록이 됩니다. 뒤에 되시죠? 나오시죠? 혹시 검색됐나요? 네, 맞습니다. 네, 빨리 하시네요. 여기에서 최초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기업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수출상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문하고 중문하고 병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수출하기 전에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66조 CIQ 중물 라벨링입니다. 라벨링 보시면 반드시 중국어 라벨이 붙어져 있어야 된다. 포장된 식품에는. 그래서 포장된 식품에 중국어 라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수출자 등록하고 중국어 라벨을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규정에 의거해서 식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금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보건식품 같은 경우에 27가지 효능이 있었어요. 그 중에 비타민 보충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비타민 보충제죠. 비타민 보충제는 앞으로 2016년 2월 15일 날 지금 이건 소료만이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는 허가 제도가 아닌 등록 제도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비타민 보충제를 생산하는 기업이시라면 이 부분 좀 솔깃한 내용이죠. 네.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라고 하면 분명히 테스트는 한국에서 테스트한 자료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서류 심사만 통과가 되면 바로 중국 인허가가 허가 위생허가증이 나오는 제도로 아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한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근데 27가지 중에 나중에 등록 제도로 변경되는 게 있고요. 그대로 허가제로 진행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미리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조제식품 관리 감독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조제식품은 앞으로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영유아 조제 분유에 포르말린이라는 그 금지 성분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영유아 조제 분유 같은 경우에 분할 포장하시다가 이번에 뉴질랜드 업체가 걸렸어요. 분할 포장했다가 이 분할 포장을 나누시면 안 되고요. 그냥 원통에다가 바로 인쇄하거나 네. 유통기한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업체가 이거 재고 처리하려고 분할 포장해가지고 유통기한 바꿨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통기한 표시를 함부로 바꾸다가 적발이 되면 당연히 엄청난 제재가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더 강화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은 아까 사례를 들어드렸고요. 전자상거래 보셨죠? 지금 화장품뿐만 아니라 지금 식품도 이렇게 전자상거래에 온라인 식품 판매 주체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라인 사이트의 운영자가 판매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업자가 배상을 해야 돼요. 예전에 이런 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식품안전법에 따라서 이런 조항들, 예전에는 없었던 조항들도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식품 종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가공식품, 그리고 보건식품이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유산균, 유기농식품, 수산류 육류 유제품, 신자원식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기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일반 식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QSIQ 수출자 등록 플러스 중국어 라벨 제작 이 2개만 하시면 되고요. 유기농 식품을 많이 하세요. 유기농 식품은 유기농이란 단어를 광고를 하거나 올게닉이라는 그 영어 단어만 있거나 혹은 거기에 대응되는 다른 외국어가 있으면 반드시 유기농 인증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유기농 인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함부로 유기농 광고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유기농 식품은 반드시 유기농 인증을 취득을 하시고 나서 정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하시고요. 아까 보건식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FDA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식품 원료는 NHFPC라고 하는 생산계획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산육류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CNCA에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직접 실사가 옵니다. 중국 심사원이 저희 한국에 와서 공장 심사 플러스 원산지 심사까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산물은 다행히 한국에 지정된 그 기관이 있어요. 수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해서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 업무를 대신을 하고 있는데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에서 중국 심사원이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식품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허가제도와 서류심사 등록제도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보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용을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보건식품 분류는 27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27종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27종에 해당되면 반드시 CFDA 보건식품 위생허가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 서류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많은 자료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나와 있는 규정된 자료만 이렇고요. 여기에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화장품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원료 배합표, 뭐 공정도, 네, 각종 테스트 보고서, 그리고 샘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때 이런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을 하는구나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차는 상당히 간단하죠. 상당히 간단한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단 제품 표준을 중국 표준에 맞춰가지고 편제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보건식품도 마찬가지인데 제품 표준을 중국 표준에 맞게끔 편제를 하시는 작업이 있고요. 이 편제가 끝나고 샘플이 준비가 되면 이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근데 테스트가 동물하고 인체 시험이 임상 시험까지 있다라고 하면 최소 1년 보셔야 돼요. 네. 최소 1년 보셔야 되고요. 그거는 종류별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CFDA 본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안전성 심사, 뭐 각종 기술 심사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단계인데 보기에는 간단히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홍삼 제품 같은 경우에 뭐 정관장 같은 경우에 이미 취득을 하셨어요. 취득하는데 2년 6개월 걸렸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근데 정부에서 다행히 정부 지원 AT에서 비용은 지원을 해줍니다. AT에서 그 해외 인증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건강기능식품 인증 지원 사업이 있고요. 한 업체당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그 비용적인 부담을 덜고 신청하시면 선정되면 2천만 원의 정부 지원 자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식품 원료는 아까 보셨다시피 중국에서 없던 원료들, 그러니까 식용 습관이 없던 원료들을 신청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어려우시고요. 아직까지 도전하는 업체는 아무도 한국에서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렵고 신식품 원료는 허가받는 데만 거의 3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조금 네, 이러한 자료들을 다 구비를 하셔야지만 되고요. 조금 복잡하고 그리고 규정도 좀 까다로운 다른 인허가들보다 좀 더 까다롭습니다. 유기농 인증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기농 인증 같은 경우에 반드시 광고를 하시려면 중국 품질 인증센터라고 하는 CCC 발행 기관이 있습니다. 그 CCC라고 하는 중국 강신성 인증을 발행해주는 CCC 기관에서 이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물과 소금을 제외한 최적 함량이 반드시 95%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일 주요 원료가 95% 이상이 되어야지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농 인증은 보시다시피 유기인증을 통해서 중국의 시장 진입을 의미를 하는데 소요기간은 다른 인증들보다는 좀 짧아요.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거는 1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돼요. 그 갱신을 하는데 서류 심사, 원산지 심사가 1년마다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비용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실제 넘어와서 심사하는 데만 거의 뭐 몇백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 부분에 있어서 커버가 가능하다. 우리는 문제 없어라고 하면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상 품목은 곡물, 야채, 과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지금 보시면 심지어는 식료, 술, 네, 방직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뭐 방직류 100% 코튼 해가지고 유기농이라는 거, 그거는 다른 미국에서 미국 건데 중국도 이렇게 방직류까지 포함해서 한 120여 가지 제품들을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유기농 인증의 제품 인증서고요. 보셨다시피 중국 품질 인증센터 즉 CQC에서 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업명, 주소지, 뭐 생산 규모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절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증 신청하고 서류 심사한 다음에 현장 심사 제품 테스트가 이루어지고요. 현장 심사는 중국에서 심사원이 넘어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원산지 심사도 하시고요. 공장이 있다면 공장 심사까지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 심사에서 샘플링된 샘플을 현재 중국 시험소에다가 보내서 시험 테스트를 하고요. 테스트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인증서와 판매증을 발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조금 쉬운데 비용적인 부분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요 뒷부분은 좀 읽어보시고요. 유기인증 불합격 사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로 알려드려야 될 게 있어요. 유제품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수출자, 제조사, 수입자가 받아야 되는 허가만 해도 10가지가 되죠. 네.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한국에서 받은 우유 업체들은 거의 다 받으셨어요. 거의 1년 정도 소요를 하셔가지고 받으셨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어렵지는 않고요. 보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제조사가 해외 생산자 등록, 방금 유기인증도 심사원이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한국의 공장 심사 플러스 원산지 심사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제품도 CNCA라고 하는 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에서 심사원이 오셔가지고 직접 심사를 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고요. 수입상은 반드시 자동 수입 허가증이라는 거를 신청을 하고 허가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입상이 만약에 자동 수입 허가증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출 나갔다가 다시 반송 조치돼요. 왜? 수입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동 수입 허가증은 중국 국가외경무역부에다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10가지 허가들을 10가지 허가도 있고요. 아니면 등록 제도도 있는데 그걸 다 이행을 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수출이 가능하십니다. 식품 라벨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식품 라벨 보시면 2012년도 4월 22일부터 강제적으로 실시가 됐고 2013년도 1월 1일부터 영양성분 테스트를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해당 제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포장된 완제품만 라벨이 제작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벌크식품이라든지 즉석식품, 공차 같은 즉석식품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제품만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벌크식품은 따로 중국어 라벨 제작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그 대신 벌크에 들어가는 그 용기에 벌크 제품명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은 이렇게 포장된 완제품만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이거 지금 잠시만요. 사례 들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라벨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라벨 표기 규정에 한국어 한자를 쓰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한자는 저희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자는 중국에서는 번체자라고 합니다. 번체자는 쓰시면 안 돼요. 번체자가 쓰실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의 예외 규정은 있어요. 중국 상표국에 상표로 번체자가 등록이 되었을 경우만 번체자를 쓰실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는 간체자로 쓰고 있습니다. 간체자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어 라벨은 당연히 간체자를 기준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다시피 번체자예요. 대만에서 쓰는 번체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국의 왕왕이라고 해서 한국의 쌀로벨하고 되게 비슷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색소가 들어가서 다양한 제품들을 넣었죠. 다양한 제품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 외포장에는 따로 라벨 표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최소 포장 단위, 즉 보시는 여긴 조리퐁이죠. 네, 여러분들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조리퐁이 있으면 이 최소 포장 단위에다가 다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규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받았던 여기는 이미 실제 사례고 AT 사업을 통해서 받았던 업체거든요.
홍삼 캔디 4년근 이하 써가지고 지금 수출 나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거 일반 식품이에요. 그래서 중문 명칭이 한글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보시면 이게 중국어 라벨이죠. 중국어 라벨에서 고철남 홍삼 캔디면 홍삼 캔디에 대응되는 중국어가 훨씬 더 큽니다. 맞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서 수입식품 코너 보면 그 라벨에 붙어져 있는 거 보면 전부 다 한글 글자보다 커요. 네. 그거는 자세히 보시면 충분히 다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한국 규정과 걸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성분 배합표에 아까 화장품도 내림차 순으로 함량 많은 순으로 기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식품도 똑같아요. 네. 저희 한국 규정과 똑같죠. 보시면 제품에 첨가한 모든 원료를 함량의 내림차 순으로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첨가량이 2%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함량 순에 따라서 표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 함량 순대로 이렇게 다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양성분의 표기가 제외되는 제품이 있어요. 영양성분 표시를 다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표기가 제외되는 제품은 보시면 즉석식품, 아까 즉석식품은 표기가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포장된 식용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선식품에다 어떻게 영양 라벨 따로 처리하고 있지 않는 이상 거기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고기, 생선 이렇게 영양성분을 표기가 제외된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납률과 규격은 이거는 저희 한국과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뭐 0에서 1000ml 사이면 중국에서 나타낸 측정되는 하오성이라고 해가지고 밀리리터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성이라고 해서 리터에 해당되는 중국어를 써도 되고요. 그래서 뭐 영문으로 쓰셔도 밀리리터를 ml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함량 범위 및 그 범위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달라집니다. 네. 함량 범위에 따라서 글자 크기를 2mm로 해야 되는지 3mm로 해야 되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국 식품 라벨 규정을 봐도 큰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원산지 표시는 당연히 한국이겠죠. 네, 그 원산지 유엔찬띠라고 해서 그 유엔찬띠 넣고 땡땡 한국어 넣어주시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생산일자 유통기한 표시는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유통기한이 제품의 뒷면을 보십시오라고 하면 유통기한을 여기에다 넣지 않고 따로 인쇄가 된다고 하면 한국하고 동일하게 제품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제품 앞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혹은 제품 개봉면을 참조를 해 주십시오. 이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냉동 만두라든지 냉동 제품들 상당히 많이 보내시는데 냉동 제품 같은 경우에 주의사항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크게 많이 문제가 없으신데 보시면 냉장 보관 조건을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셨다가 적발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보관 조건 냉장 온도 0에서 10도씨까지 보관을 해달라고 중국어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용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실무하시면서 조금 더 적용을 해보시고요. AT에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는 서류가 바로 이 서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벨 등록 서류 한글 라벨 견본도 있고 중문 번역본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문 라벨 견본도 라벨 견본도 있어야 되고요. 원산지 증명서는 여기 AT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장 제출하실 거는 아니에요. 당장 제출하실 거는 아니고 추후에 뭐 제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는 아니고 여러분들 제조품 품목 허가서 있죠. 판매 품목 제조 허가서란지 제조 판매 품목 허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걸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는 나중에 추후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양성분 함량 테스트 성적서는 일반 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받은 영양 그 성분 테스트의 그 리포트 있지 않습니까? 영문 리포트 그걸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중국 거를 제출을 하라고 간혹 있어요. 그거는 어떤 제품이냐면 영유아 식품이라든지 특수식품에 분류가 되면
한국에서 받은 영양성분 테스트 인정 안 해줍니다. 중국 현지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일반 가공식품만 대부분은 한국에서 발행한 영문 성적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치 등록 사례고요.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나왔죠. 뭐 한글 글자보다 중국어 글자가 더 크게끔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한번 이해해보시고 제가 마지막 딱 2분만 설명드릴게요. 1분 이거 수출입 절차 딱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통관 절차의 전부예요. 이게 수출입 통관 절차의 전체인데 첫 번째 수출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사이트 알려드렸습니다. 수출상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 다 적으셨죠? 거기에서 수출상 등록하시면 되고요. 수입상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다 되어 있으세요. 당연히 예전에 식품 수입한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해달라는 걸 혹시나 초보 기업이면 수입상 등록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AT에서 중문 라벨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 받으시고 중문 라벨 제작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동시에 중문 라벨 제작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포워딩사나 뭐 수출 대행사나 수입 통관 대행사를 통해서 수출 준비를 하시겠죠. 이 수출 준비의 필요 서류는 보시다시피 패킹리스트, 커머셜 인보이스, 선화증권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매계약서도 빼먹지 마시고 매매계약서랑 두 가지 자료가 수출 면장 나오면 두 가지 자료를 꼭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죠? 원산지 증명서, 네, 헬스 서티피케이트. 예, 이제 너무 잘 아시네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외에 이런 자료들을 준비를 하시고 이제 화물을 저희가 트래킹해서 뭐 인천이라든지 항공이나 배편으로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항에 도착을 하시겠죠. 중국 가까워서 하루 만에 도착합니다. 거의 대부분 항구가. 그래서 수입항에 도착하면 수입 포워딩 회사나 수입 통관 대행사가 수입 신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수입 신고를 해주고요. 수입 신고에서 여기 중간 단계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가 빠져 있을까요? 라벨 심사입니다. 수입 신고 딱 하자마자 제대로 접수가 되면 처음에 하는 게 라벨 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작한 중국어 라벨이 제대로 됐는지 이거 화장품도 동일합니다. 화장품도 이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절차대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벨 심사가 끝나면 이제 세금 납부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세금 어떤 게 나오죠? 관세, 증치세, 뭐 특별 서비스에 해당하면 특별 서비스까지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 납부가 끝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관세 납부가 끝나면 오더가 내려와요. 저희 CIQ라고 하는 아까 검사검역국 심사원이 있잖아요. 그 심사원한테 관능 검사랑 위생 검사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 담당자가 와서 컨테이너를 개봉을 하고 관능 검사를 먼저 실시를 합니다. 컨테이너 이상 없어. 그러면 박스에서 샘플링을 채취를 하게 되겠죠. 그 6개나 10개 정도 채취를 10분 기준으로, 물론 종류별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10개를 채취를 해서 지정시험소에 발송을 합니다. 지정시험소에서 어떤 거 검사한다고요? 위생검사 아시죠? 위생검사는 중금속, 미생물, 그리고 기타 시험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만 2주에서 3주가 소요가 됩니다. 이 위생검사 처음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위생검사에서 통과했으면 테스트 리포트가 나오고요. 테스트 리포트를 다시 한 번 더 CIQ 담당자가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CIQ에서 하나의 증빙서류를 발급을 해줘요. 증빙서류가 예전에는 그 위생증명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말이 바뀌었습니다. 입경화물 검사 검역증이 나옵니다. 그거는 수출 기업도 반드시 스캔본으로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은 다음에 시간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시장 감독 관리에서 걸리게 되면 우린 정상 통관했다라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이 입경 화물 검사 검역증입니다. 그래서 이 입경 화물 검사 검역증을 발부받으면 최종적으로 게이트 반출 지시가 나고 수입 통관이 되는 이러한 절차를 수출입 통관 절차, 화장품, 식품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하는 서류는 좀 다르겠지만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1시간도 공산품 CCC 인증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